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필기 기본이론 한방의 정리 4편 부문별 조경계획과 설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주택정원이냐 도시공원이냐 아니면 자연공원, 골프장 조경 또는 옥상 조경, 학교 조경, 도로 조경과 가로수, 묘지 조경과 사적지 조경 등 부문별 조경 사업의 특징과 조경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요소는 어떤 것인지 기출되었거나 출제 예상되는 포인트만 뽑아서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원은 앞뜰과 안뜰, 작업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 앞뜰은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전이 공간으로 가장 밝은 공간이 되도록 조성해야 됩니다. 가족들 외에 손님이나 외부인들도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공공성이 강하며 주택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정원이 앞뜰이다. 그리고 안뜰은 응접실이나 거실 전면에 위치한 뜰로 정원의 중심이 되며 면적이 넓고 양지 바른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안뜰. 자,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렇게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전이 공간이다. 앞뜰, 안뜰, 작업들 중에 앞뜰이죠.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전이 공간으로 가장 밝은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며 가장 공공성이 강하며 주택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앞뜰, 응접실이나 거실 전면에 위치한 뜰로 정원의 중심이 된다. 면적이 넓고 양지 바른 공간이다. 안뜰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독대, 쓰레기통, 창고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작업들로 구분짓고 있어요. 앞뜰, 안뜰, 작업들. 자, 이러한 주택 정원의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녹지율은 30%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녹지율 30% 이상, 키가 큰 상록성 교목은 건물 가까이에는 부적당합니다. 키 큰 교목은 건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식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외곽부에는 차폐 및 완충 식재를 합니다. 단지 외곽부에는 부지 공간을 분리하고 사생활 보호 및 보안의 효과를 위해서 차폐 및 완충 식재를 한다. 자, 하지만 틀린 보기로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도와 보도를 인접시키고 교차시킨다. 자, 틀렸겠죠. 자, 주택정원에서 차도와 보도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주택정원의 목적이 안락함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차도와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를 인접시키고 교차시키면 안 되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 안전 위주로 설계해야 되고 시공과 관리의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재료 수급의 용이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당연히 맞고요. 하지만 개성 있는 특수 재료를 사용한다. 자,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시공이나 관리도 어렵고 재료 수급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주택정원을 특수 재료로 사용한다.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보기들과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정원에 개성 있는 특수 재료 사용 틀린 답입니다. 시공 관리의 편의성과 재료 수급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안전 위주로 설계한다. 자, 다음은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 환경의 자연 환경과 여가 활동, 레크레이션 공간을 제공하며 그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바로 도시공원입니다. 하지만 주변 부지의 생산적 가치를 높인다. 자, 공원이 생산적 가치를 높인다. 뭔가 어울리지 않죠? 도시 환경의 자연 환경과 레크레이션 공간을 제공하며 그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시공원. 자, 도시공원에서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 매점, 화장실, 우체통, 음식점, 약국, 전망대, 음수장, 사진관, 유소 스텝, 합숙시설, 사무실, 대형마트, 쇼핑몰 등이 도시공원의 편익시설들입니다. 우리가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 매점, 화장실, 우체통, 음식점, 약국, 전망대, 음수장, 사진관, 유소 스텝, 합숙시설, 사무실, 대형마트, 쇼핑몰 이런 것들이 모두 편익시설에 들어간다. 자, 어린이공원의 설계 기준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보면 각 공원마다 공원 규모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이다 하면 유치거리는 250m 이하, 규모는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60% 이하여야 된다. 하지만 건물 면적에 대한 규정, 건폐율이죠.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원래 어린이공원 건폐율은 5%였는데 이 규정은 2009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시설 부지 면적 60% 이하, 요것만 암기하고 계시면 된다.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 250m 이하, 규모는 1500제곱미터 이상,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은 60% 이하다. 자, 이와 같은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야 할 수종은 자, 가시가 있거나 알러지를 유발한다. 그런 수종 피해야 되겠죠? 가시나무, 음나무, 장미, 누리장나무 이런 것들은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야 할 수종입니다. 가시나무, 음나무, 장미, 누리장나무. 자, 어린이공원은 위에서 1500제곱미터가 규모 기준이었고 체육공원은 10,000제곱미터, 묘지공원은 10만 제곱미터, 광역근린공원은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공원 규모 기준에서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어체 묘광 순으로 어린이공원 1500, 체육공원 10,000, 묘지공원 10만, 광역근린공원 100만이다. 자, 자연공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자연경관 요소입니다. 미적 요소, 기능적 요소, 인공경관 요소 아니고 자연경관 요소가 자연공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는 국도군지 있습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이 있다. 생태공원은 아니라고 했죠.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는 국도군지, 군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립공원은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자, 골프장 조경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곳, 골프 코스를 흥미롭게 설계 가능한 곳, 부지 매입이나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곳,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바로 북사면보다는 남사면 또는 남동사면이 적당합니다. 이런 점을 골프장 설치 시 고려해야 된다. 교통이 편리한 곳, 각 홀별로 적당히 업다운이 있어서 골프 코스를 흥미롭게 설계 가능한 곳, 부지 매입이나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곳, 북사면보다 남사면 또는 남동사면으로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자, 골프장 용어로는 맨 처음 티샷을 날리는 곳이 티그라운드죠. 골프 경기의 출발 지점이 제1타 티샷을 날리는 티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홀컵이 있는 그린까지 요 사이에 있는 잔디밭이 페어웨이 바깥은 러프로 구분됩니다. 안쪽은 페어웨이, 바깥은 러프. 그리고 코스를 쭉 가다 보면 모래사장이나 연못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런 모래 벙커나 연못, 워터 해저드를 통틀어서 해저드라고 한다. 모래 벙커나 연못 등의 장애물을 해저드라고 하고, 자, 요 그린의 가장자리,
그린 주위의 일정 폭을 그린의 잔디보다 길게 깎아서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에이프런입니다. 에이프런 칼라다. 그린 주위의 일정 폭을 그린의 잔디보다 길게 깎아서 구분해 놓은 것이 에이프런 칼라. 임시로 그린의 표면을 잔디가 아닌 모래로 마감한 그린이다. 틀린 답이에요. 에이프런 칼라는 그린 가장자리의 일정 폭을 조금 길게 깎아 구분해 놓은 걸 말합니다. 자, 코스는 골프장 내 플레이가 허용된 모든 구역을 말하고요. 티샷은 티그라운드에서 1타를 치는 것, 해저드는 모래 벙커 및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자, 골프 코스 중에서 티와 그린 사이에 짧게 깎은 페어웨이, 러프 등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잔디는 우리나라 들잔디입니다. 밟는 압력, 답압에 잘 견디죠? 골프 코스 중에서 티와 그린 사이에 짧게 깎은 페어웨이와 그 바깥 러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잔디는 하고 물으면 들잔디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린에 주로 식재되어 초장을 4에서 7mm로 짧게 깎아 관리하는 잔디는, 자, 그린에서는 퍼터로 공을 굴려서 홀컵에 넣어야 되니까 잔디가 길면 안 되겠죠? 아주 잔디가 치밀하고 초장을 4에서 7mm로 짧게 깎아 관리할 수 있는 바로 벤트그레스입니다. 그린에 주로 사용하는 잔디는 벤트그레스다. 자, 다음은 옥상 조경입니다. 옥상 조경은 토양 수분의 용량이 적고 건물 옥상에서 직사광선을 직접 내리쬐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수목을 식재할 수 없기 때문에 토양 온도의 변동폭이 크다. 그리고 양분의 유실 속도가 빠르고 바람의 피해를 받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건물의 옥상에 조경을 했을 때는 바람 피해를 받기 쉽다. 수분 용량이 적고 토양의 온도 변동폭이 크고 양분의 유실 속도가 빠르고 바람의 피해를 받기 쉬운 것이 옥상 정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설계할 때는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하중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고, 열악한 생육 환경에 견딜 수 있고 경관 구조와 기능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과 한발, 강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도 고려해서 옥상 정원을 설계해야 된다. 옥상 정원 설계 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하중 문제입니다. 옥상에다가 일반 흙을 1m 이상 쌓고 큰 교목류를 식재한다면 당연히 하중 문제로 건물 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옥상 정원에 식재하는 수목류를 생각할 때도 깊게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생육 환경에 견딜 수가 있는 수종이어야 되고 경관 구조와 기능적인 면을 고려한 수종을 선택해야 된다. 바람과 추위, 한발, 강우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옥상 정원을 설계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옥상 조경을 할 때는 아무 흙이나 쓰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옥상 정원에 구조적으로 적합하고 식생의 생육 환경도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런 인공 토양층을 구성해주는데 그 순서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아래에서부터 옥상이 건물 지붕이기 때문에 물이 새면 안 되겠죠? 방수층을 먼저 해주고 뿌리가 콘크리트를 뚫지 못하도록 방근층을 해준다.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층을 그 다음에 해주고 토목 섬유를 깔고 펄라이트, 피트모스 등 인공토로 육성 토양층을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수목이 자라는 식생층으로 구성이 된다. 인공 토양층의 구성은 아래에서부터 방수층, 방근층, 배수층, 토목 섬유, 육성 토양층, 식생층입니다. 빵빵 베토 육식이다. 빵빵 베토 육식. 이 토양층과 배수층 사이에 토양 여과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토목 섬유입니다. 토양층과 배수층 사이에서 토양의 여과층의 재료로 뭘 사용하냐 물으면 토목 섬유 찾으셔야 돼요. 옥상 정원에서 식물을 심을 자리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상 정원에 식물 심을 자리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자,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전체 부지에서 필수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보통 상업용 빌딩에서 옥상 조경을 많이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대지 면적에서 조경 부분은 좀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옥상 조경을 했을 때는 이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상에서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상에 조경을 해야 되는 면적을 좀 줄이고 다른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이 옥상 조경이 좁은 도시지역 빌딩 건축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도시가 너무 삭막해지겠죠? 그래서 옥상 조경 면적은 대지 조경 면적의 50%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 허가 시에 요만큼은 대지에 조경을 해. 필수적으로 조경을 해야 하는 대지상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단 옥상 조경 면적은 대지 조경 면적의 50%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옥상 조경 설계 시에는 하중에 대한 안전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그랬죠? 옥상 정원 설계 시에는 토양층의 깊이나 방수, 하중 문제 등을 잘 고려해야 된다. 잘 자라는 수목 선정, 요게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잘 자라는 수목 선정보다는 토양층의 깊이나 방수, 하중 문제를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옥상 정원이나 인공지방 상단에 식재 토양층 조성 시에 사용하는 경량토, 경량재료는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피트, 화산재 등이 경량재로 사용돼요. 하지만 석회는 아니다. 옥상 정원이나 인공지방 상단에 식재 토양층 조성 시에 사용하는 경량재는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화산재 등이다. 자, 인공지반의 식재 토심,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식재하려고 하는 것이 초하류나 지피식물이냐, 소감목, 대감목, 교목 요렇게 4개로 분류해서 일반 토심일 때와 인공토 사용할 때의 토심 이렇게 구분해서 모두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초하류나 지피식물이 토심이 낮고 소감목, 대감목, 교목으로 갈수록 토심이 깊어야 되겠죠. 자, 일반 토심은 초소, 대교로 갈수록 15, 30, 45, 70으로 늘어납니다. 일반 토심일 때. 초하류나 지피식물은 15cm, 소감목은 일반 토심 30cm, 대감목은 일반 토심 45cm, 교목일 때는 일반 토심 70cm입니다. 자, 인공지반이에요. 그러니까 옥상 조경에서의 식재 토심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토심은 여기서 좀 더 깊게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상 조경에서 인공토를 사용하지 않고 심었을 때 15, 30, 45, 7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공토를 사용했을 때는 이게 10, 20, 30, 60으로 약간씩 줄어들게 됩니다. 인공토 사용했을 때는 초하류나 지피식물은 10cm, 소감목은 20cm, 대감목은 30cm, 교목류는 60cm다. 초소, 대교로 갈수록 인공토 사용할 때는 10, 20, 30, 60입니다. 자, 다음은 학교 조경.
학교 조경도 앞뜰과 가운데뜰, 윗뜰로 구분하고 앞뜰에는 잔디밭이나 화단, 분수, 조각물,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요. 가운데뜰은 면적이 좁은 경우가 많으므로 화목류나 자수화단을 설치합니다. 가운데뜰에 교목류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뒷뜰에는 좁은 경우 음지식물 학습원으로 조성 가능합니다. 자, 학교 정원에서 앞뜰은 잔디밭이나 화단, 분수, 조각물, 휴게시설 설치하고 가운데뜰은 면적이 좁은 경우가 많아서 화목류나 자수화단 설치하지 가운데뜰에 교목류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뒷뜰이 좁은 경우에는 음지식물 학습원으로 조성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장과 교실 사이에 5에서 10m의 녹지대를 설치해서 소음과 먼지를 차단해요. 학교 조경. 자, 우리가 생태 보건 재료라고 하면 식생 매트, 잔디블럭, 식생 자루는 사용하고 녹화마되는 생태보건 자료로 부적당합니다. 생태보건 재료로는 식생 매트, 잔디블럭, 식생 자루는 들어가고 녹화마되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도로 조경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도로 식재 시에는 사고 방지 기능을 위한 식재를 위주로 해야 되고 명암 수능 식재, 시선 유도 식재, 침입 방지 식재 모두 도로 조경에서 사용되는 식재 방법입니다. 하지만 녹음 식재는 도로 조경 아니에요. 주의한다. 명암 수능 식재, 시선 유도 식재, 침입 방지 식재 등 사고 방지 기능에 목적을 둔 식재니까 녹음 식재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시선 유도 식재에는 전방 도로의 형태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식재가 시선 유도 식재입니다. 시선 유도 식재라 하면 전방 도로의 형태를 미리 판단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따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재가 시선 유도 식재. 자,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식재 시에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나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률이 높은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요. 바로 향나무, 돈나무, 졸가시나무 등은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식재 시에 차광률이 높은 나무입니다. 향나무, 돈나무, 졸가시나무다. 자, 이번에는 도로 가에 심는 가로수에 대해 알아보면 가로수를 심는 목적으로 녹음 제공, 도로 식재와 다르죠? 도로 식재에는 녹음 제공 없습니다. 가로수를 심는 목적에는 녹음 제공 있다. 녹음 제공, 도시 환경 개선, 시선 유도, 소음 감소, 매연과 분진 등의 흡착 이런 것들이 가로수를 심는 목적이고 방음과 방화 효과? 요거는 가로수 심는 목적으로 부적당해요. 가로수가 방음 및 방화 효과 있다 하면 틀린다. 녹음 제공하고 도시 환경 개선하고 시선 유도, 소음 감소, 매연과 분진 흡착 있지만 자, 방음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가로수가 방화 효과 있진 않죠? 틀린 복입니다. 자, 이런 가로수로 적당한 수종은 은행나무, 메타세코이아, 느티나무, 가죽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양버즘나무, 회화나무, 벚나무 등이 가로수로 적당해요. 하지만 무궁화는 관목류로 흉고가 아주 낮죠? 울타리로는 적당하지만 가로수로는 부적당하다. 가로수로 적당한 수종은 은행나무, 메타세코이아, 느티나무, 가죽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양버즘나무, 회화나무, 벚나무 등의 교목류가 적당합니다. 자, 가로수의 조건으로는 상록수보다는 낙엽수가 좋고요. 각종 공해에 잘 견디고 강한 바람에도 잘 견뎌야 된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그늘을 만들고 병충해에 잘 견뎌야 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차도와 60에서 70cm 떨어져 심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수는 차도와 60에서 70cm 떨어져 심는다. 그리고 가로수의 식재 간격은 일반적으로 8에서 10m며 생장이 느린 경우에는 6m 간격으로 좀 더 좁게 심습니다. 가로수의 식재 간격은 8에서 10m, 생장이 느린 경우는 6m다. 가로수의 조건, 상록수보다 낙엽수가 좋고 각종 공해에 잘 견디고 강한 바람에 잘 견디고 여름철에는 그늘을 만들고 병충해에 잘 견뎌야 된다. 가로수는 차도와 60에서 70cm 정도 떨어져 심는 것이 좋고 가로수의 일반적인 식재 간격은 8에서 10m, 생장이 느린 경우 6m 간격입니다. 자, 묘지 조경으로는 장제장 주변에 기능상으로 키가 큰 교목을 식재하고요. 장제장 주변에는 키가 큰 교목 식재. 산책로는 직선보다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게 좋습니다. 직선화한다 하면 틀린다. 묘지 조경에서 산책로는 직선보다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 놀이시설도 설치해야 됩니다. 경건한 분위기를 위해서 휴게시설이나 놀이시설을 금지한다. 자, 너무 무섭죠? 요즘은 묘지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묘지 조경이 친근하고 휴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묘지 조경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위해서 휴게시설이나 놀이시설 당연히 설치하고요. 전망대 주변에는 전망을 가리는 큰 나무는 피하고 적당한 크기의 화목류를 배치합니다. 당연하겠죠? 전망대 주변에는 큰 나무 피하고 적당한 크기의 화목류를 배치한다. 자, 마지막으로 사적지 조경으로 요 사적지에는 상록 교목보다는 낙엽 화렵수가 적당합니다. 사적지에는 낙엽 화렵수 적당하고 사찰과 회랑의 경내에는 수목을 식재하지 않습니다. 사찰이나 회랑의 경내에는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다. 경내에 그냥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사찰에 많이 가보셨죠? 사찰이나 회랑의 경내에는 수목 식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성곽 가까이 묘역에는 키가 큰 교목류는 식재하지 않습니다. 건축물과 성곽 가까이 묘역에는 키 큰 교목류 식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궁궐이나 절의 건물터에는 잔디를 식재하고요. 계단은 화강암이나 널쩍한 자연석을 이용합니다. 계단은 화강암이나 널쩍한 자연석을 이용한다. 모든 시설물에는 사적지니까 옛날에 시멘트 없었겠죠? 시멘트를 노출시키지 않고요. 휴게소나 벤치는 사적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재료 특성에 따라서 너무 최신 재료, 현대적 건물로 휴게소나 벤치를 만들어서 이 사적지와 조화를 해치면 안 되겠죠? 자, 오답으로는 민가나 앞마당에 교목류 식재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민가 앞마당 교목류 식재하지 않고 비워둡니다. 민가의 앞마당은 비워둬야지 교목류 식재하지 않는다. 자, 이상입니다. 조경기능사 필기 기본 이론 한방의 정리 4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